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때문에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언. 2. 중국은 극도의 패닉에 빠졌다. 3. 미국 전문가의 충격적인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내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 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 라며 IRA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밑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파쇄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셰일층에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T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EOTE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이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럿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 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 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 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직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합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합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를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의 6월 6일 2일 딴 362 사업, 즉 핵잠 3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수함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해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해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해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오른쪽 화살표 상업용 원자로 오른쪽 화살표 핵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 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어스,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